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은 우리를 참 살뜰히 챙겼습니다. 물론 살아생전 남편도 아주버님 부부를 부모님 대신으로 생각하고 잘하긴 했어요. 그랬기에 저는 아주버님 부부도 우리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자마자 음침한 수작을 부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아주버님과 형님이 먹거리를 잔뜩 싸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아주버님 부부밖에 없었기에 한 번씩 찾아줄 때마다 그토록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셔도 되는데 뭘 이렇게나 많이 사오셨어요. 이제는 서방님도 안 계셔서 가족이라고는 우리밖에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거기다 그동안 서방님이 우리한테 참 잘하기도 했고 말이야.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순간 암을 이기지 못하고 떠난 남편 생각에 울컥하고 말았는데요. 암을 너무나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온전히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없었기에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부부는 그 부분을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왔어요.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먹거리를 잔뜩 들고 찾아온 두 사람을 보며 제가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했는데 잠시 후 형님이 아주버님 팔을 툭툭 치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님 신호에 아주버님이 헛기침만 채 머뭇거리고 있었고요. 그 모습에 형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다른 게 아니라 기니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할 말이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우리도 참 난감해서 이걸 어찌 말해야 하나 엄청 고민했거든. 근데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말이야. 사실은 전에 서방님이 우리한테 사업 자금을 좀 빌려주기로 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 믿고 급히 사업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근데 하필 서방님 암 소식이 전해지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거든. 형님이 잔뜩 눈치를 보며 그간 일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들은 바가 전혀 없었기에 당혹스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이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거야 당연하지. 서방님이 암 말기로 엄청 힘들어했잖아. 그러니 말할 템이나 있었겠어. 그리고 동서한테 말을 한다고 해도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으니 말을 안 한 거겠지. 우리도 이 와중에 말을 꺼내기가 참 그렇긴 한데 너무 급해서 그렇거든. 서방님이 도와주기로 한 거 그것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글쎄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이한테 들은 것도 없고 얼마인 줄은 모르겠지만 그럴 돈도 없거든요. 제가 나름 정중하게 거절을 했지만 형님이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서방님 사망보험금 그것도 있잖아. 형님, 그거 얼마 되지도 않고 형민이랑 유진이 키우는데 써야 하는 돈입니다. 그나저나 아주버님, 그 포크레인 처분하고 돈 주신다고 했는데 그 돈은 언제쯤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아직 처분을 못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주버님이 남편 포크레인을 처분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뒤 이런 방구도 없었거든요. 그 와중에 남편 사망 보험금 이야기까지 꺼내는 모습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요.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난 줄 알았지만 그 뒤에도 형님과 아주버님이 수시로 찾아와서 압박을 했습니다. 동서, 서방님이 약속한 것 때문에 우리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보험금 좀 우선 빌려줘봐. 사업 안정되면 바로 갚는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때 서방님이 도와주겠다고 말만 안 했어도 우린 사업 시작도 안 했을 거야. 근데 이제 와서 못 빌려준다고 하는 건 우리 보고 그냥 망에 자빠지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 일가 친척이라고는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망에 자빠지면 형민이 유진이한테도 좋을 게 뭐가 있겠냔 말이야. 우선 빌려주면 꼭 갚는다니까. 차용증 정 못 믿겠으면 차용증 그것도 써줄게. 라며 형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졸라댔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남편이 시부모님 대신으로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을
그냥 모른 척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래도 갑작스런 남편의 부재로 인해 충격을 받은 터라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차용증까지 써주겠다며 호언장담하는 모습에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 그 포크랭크 금액도 차용증에 다 쓸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럼 두 분 믿고 빌려드리는 거니까 꼭 갚으셔야 합니다. 그건 우리 형민이 유진이를 위해 써야 하는 돈이거든요. 당연하지. 설마 그런 돈을 우리가 떼먹기라도 할까봐 그래? 결국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요. 그 뒤 두 사람은 우리를 남대하듯 하며 돈 갚기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갔고 그러는 동안 두 사람은 집도 꽤 큰 집으로 옮기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지만 빌려간 돈을 갚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몇 번이나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했지만 계속 미루기만 할 뿐 갚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작정하고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더 이상은 못 기다리니까 빨리 돈 갚으세요. 우리 형민이가 고등학생이라 좋은 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보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돈 갚으세요. 동서, 내가 듣자니까 형민이가 공부를 그렇게나 잘한다는데 학원은 무슨 학원을 보낸다고 난리야.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인터넷 강의나 좀 끊어주던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장 돈이나 갚으세요. 우리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여유 자금이 없다고. 우리도 돈이 있었으면 바로 갚았겠지. 그러니까 우선은 돌아가 있어. 지금 그 말만 몇 년째잖아요. 저도 더 이상은 못 기다리니까 빨리 갚으시라고요. 안 그럼 그때 차용증 써준 거 가지고 소송이라도 할 참이니까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지라 제 입에서 소송이란 단어가 튀어나왔고 그 말에 형님이 배까지 움켜잡고 깔깔거리며 웃어댔어요. 뭐? 소송? 그래 한번 해보던지. 근데 그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동서 변호사 고용할 돈이나 있는 거야? 일을 어쩌나? 우리가 변호사 고용할 돈이라도 빌려줘야 하나? 쥐뿔도 모르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하지 말고 그만 가봐. 동서가 이런 식이면 우리 진짜 돈 못 준다. 형님이 저를 내쫓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요. 살아생전 남편이 두 사람에게 그렇게나 잘했는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배신감에 치가 떨려왔습니다. 그 뒤에도 시간은 계속 지나갔고 그러는 동안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어요.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이 보통 고된 일이 아니었지만 다행히도 제 음식 솜씨를 인정받아 월급을 꽤 받을 수 있었어요. 제 사연을 들은 사장님이 식재료를 챙겨주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아들이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내 친구 준호라고 혹시 기억나? 아, 저번에 우리 집에서 아침밥 먹고 같이 학교 갔던 그 친구? 맞아. 그날 우리 집에서 아침밥 먹고 난 뒤 너무 맛있었다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준우도 우리 집에서 아침 같이 먹으면 안 될까? 준우 부모님은 바빠서 아침을 잘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 학교 갈 때마다 아침마다 아파트 밑에서 나 기다리고 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 그럼 같이 먹으면 되지.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래. 진짜? 그럼 준우한테 그렇게 말해놓는다. 준우가 그러는데 그 어묵볶음 말이야. 그거 진짜 맛있었대. 그것도 해줄 수 있어? 그건 엄마 전공이잖아. 엄마가 잔뜩 해줄게. 제 말에 아들이 애교까지 떨어대며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는데요. 아들이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지만 내성적이다 보니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언젠가 임대 아파트에 산다며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한 뒤 더욱 소심한 성격으로 변해갔거든요. 그런 아들에게 친구가 생겼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더없이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부터 아들 친구인 준호도 같이 아침밥을 먹었는데요. 준호네 형편도 많이 안 좋은 모양으로 앉은 자리에서 밥 한 공기를 뚝딱 했습니다. 준호야, 밥 한 공기 더 줄까?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 어묵볶음이 너무 맛있어요. 된장찌개도 완전 맛있고요.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우리 형민이랑도 친하게 지내줘서 정말 고마워. 형민이랑 저랑은
앞으로 평생 절친하기로 했는걸요? 준호의 말에 아들이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내내 어둡기만 하던 아들 얼굴에서 오랜만에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준호는 우리 집에서 아침밥을 먹고 아들과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침 식사를 하던 준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기, 우리 엄마가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괜찮을까요? 어? 준호 엄마가 내 전화번호를? 네, 제가 여기서 맨날 아침 먹고 다닌다는 걸 이제야 아셨거든요. 근데 내 전화번호는 왜 알려달라고 하시는 걸까? 제가 괜히 불편하게 해드렸다고 엄마가 죄송해 하시더라고요. 죄송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해. 그래도 꼭 알아오라고 하셨거든요.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계속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기에 그냥 알려준 채 잊고 지냈는데요. 어느 날 준호 엄마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후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우리 준호가 신세를 많이 졌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있는 반찬에 숟가락만 더 올리면 되는걸요. 저는 준호가 맛있게 먹어줘서 오히려 고마웠는걸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집에서는 아침밥을 차려주고 출근해도 안 먹고 가길래 요즘은 잘 차려주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형민이네 집에 가서 먹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 지 한참 됐다고 하길래 어찌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맛있게 먹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걸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준호한테 고마운 게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 형민이가 워낙 말도 없고 내성적이다 보니 내내 친구도 없이 지냈거든요. 근데 준호가 친구가 되셔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른답니다. 이렇게 고마운데 그까짓 밥이 뭐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진심을 다해 말을 했는데요. 준호 엄마가 약간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형민이가 공부도 잘하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친구가 없긴 왜 없어요? 그게 사실 준호 어머니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처럼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부모들은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거리를 두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게 정말이에요?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을까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많이 놀랐어요. 저기, 준호는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었나 보네요. 네? 아, 우리 준호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긴 했네요. 준호 엄마가 많이 놀란 표정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는데요. 곧 준호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우리 준호한테 들어보니까 그동안 준호 자전거를 같이 타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잖아도 제가 자전거를 한 대 사주려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워낙 속이 깊어서 그런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말았는데 곧 월급 받으면 하나 사줄까 합니다. 매달 조금씩 모았더니 얼추 모아졌더라고요. 벌써 한 대 사줬어야 했는데 남편도 없이 혼자 남매를 키우다 보니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 제가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었는데요. 순간 준호 엄마가 제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잖아도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보답으로 우리 아들한테 형민이 자전거 하나 사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형민이가 너무 과한 선물이라고 극구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쩜 그리도 예의가 바르던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먹는 아침에 수저만 하나 더 올렸을 뿐인데 무슨 그런 선물까지 주신다고 그러세요. 너무 감사해서 그렇죠. 우리도 둘 다 일하느라 바쁘다 보니 밥만 챙겨놓고 나갔는데 이제 봤더니 가족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매번 일찍 나가야 해서 그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들은 계속해서 형민이네 집에서 식사를 하겠다고 저러고 있어서 저도 너무 죄송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말인데 형민이가 새 거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 같아서 우리 남편이 타던 자전거라도 주고 싶은데 그건 괜찮지 않을까요? 매번 아침 식사 얻어먹는데 그거에 비하면 타던 자전거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준호 엄마가 타던 자전거라는 말에 힘주어 부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준호 엄마를 가만히 지켜보니 좋은 사람 같아 보였기에 혹여나 너무 거절을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사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봤자 새 것도 아니고 헌 자전거잖아요. 그거 산지 1년도 넘은 거라
진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준우야말로 계속해서 우리 집에서 식사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준우 엄마가 가끔 연락하고 지내자고 했고 왠지 말이 잘 통하는 느낌이었기에 저도 흔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간혹 만나서 차도 마시고 했는데요. 예의 바르고 착한 준우 엄마를 만나고 오면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아마도 내내 외롭기만 하다가 마음 터놓고 대화할 누군가가 생겼다는 것이 마냥 기뻤던 것 같습니다. 준우 엄마는 내내 제 말을 경청하며 가끔은 위로도 해주고 제 손을 꼭 잡아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일하러 가기 위해 문을 열고 나왔는데요. 옆집 사람이 제게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형민이 엄마, 내가 내내 궁금했는데 뭐 좀 물어볼게. 네? 뭘요? 뭐가 궁금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형민이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 말이야. 그거 어디서 난 거야? 보니까 새 건 아닌 것 같던데 어느 날부터 집 앞에 세워져 있길래 물어보는 거야. 옆집 사람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묻고 있었는데요. 집이 좁다 보니 자전거를 계단 쪽에 세워두고 자물쇠를 채워뒀었는데 옆집에서 그 자전거를 봤던 모양이었어요. 순간 자전거를 묻고 있는 옆집 사람이 이상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기껏 자전거 하나 새로 생긴 거 가지고 그리도 호들갑을 떨 일인가? 아니면 우리 형민이가 어디서 도둑질이라도 해왔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며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잠시 후 옆집 사람이 왜 그랬는지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말을 아끼자 옆집 사람이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내 말 기분 나빴다면 미안한데 사실 우리 남편이 자전거에 완전 진심인 사람이거든. 오죽했으면 몇 년간 용돈 모아가지고 자전거를 샀을 정도라니까. 형민이 엄마도 우리 남편이 자전거 들고 올라오는 거 몇 번이나 봤을 거 아니야. 몇 번 보긴 했죠. 근데 저는 자전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그래, 우리 남편이 자전거에 완전 진심인 사람인데 형민이가 세워둔 자전거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놀라다니요? 왜 놀라요? 왜 놀라겠어? 그 형민이 자전거 말이야. 그거 엄청 비싼 자전거래. 우리 남편 말로는 몇백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 예? 몇백만 원짜리요? 에이, 잘못 봤겠죠. 그거 누가 쓰던 거 준 거예요. 아니라니까. 대체 누가 준 거야? 우리 아들 친구 엄마가 줬는걸요? 세상에나. 그 형민이랑 맨날 같이 다니던 그 친구. 교복을 입어서 잘 몰랐는데 걔네 집이 엄청 부잣집인가 보구나. 라며 옆집 사람이 놀라워했습니다. 저 또한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냥 중고 자전거인 줄 알고 받았던 거였으니까요. 결국 제가 준호 엄마에게 전화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준호 엄마, 전에 우리 형민이한테 줬던 그 자전거 있잖아요. 예? 아, 그게 왜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 자전거 엄청 비싼 거라고 하던데 혹시 알고 있었어요? 글쎄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 남편이 1년 넘게 베란다에 처박아뒀길래 제가 형민이한테 줘도 되냐니까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얼마짜리인 줄은 잘 몰라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자전거가 없으니까 자리도 넓어지고 더 좋아졌거든요. 형민이가 잘 타고 다니긴 하는 거죠? 그럼요. 우리 형민이 엄청 잘 타고 다니죠. 근데 너무 비싼 거라고 하길래 혹시나 모르고 주셨나 해서요. 괜찮아요. 내내 놀고 있던 건데 형민이가 잘 타주니까 오히려 고마운걸요? 그건 그렇고 저번에는 준호한테 반찬도 보내주셔서 참 잘 먹었어요. 벌써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바빠서 이제야 말씀드리네요. 반찬들이 어쩜 그리도 다 맛깔스러운지 우리 남편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그 오이 장아찌로 밥을 2공기나 먹었다니까요. 라며 준호 엄마가 급히 반찬 이야기로 말을 돌리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자전거가 고가임을 알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호 엄마는 예의도 바를 뿐만 아니라 배려라는 것이 몸에 밴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그날도 우리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준호에게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야, 니네 아파트는 어디야? 우리 집이요?
아, 땡땡 아파트요. 뭐? 땡땡 아파트? 저도 모르게 대묻고 있었는데요. 옆집 여자 말대로 준우네는 꽤 부자임에 틀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아파트는 엄청 비싼 브랜드 아파트로 유명한 아파트였거든요. 그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같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언지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로 인해 우리 아들, 딸이 한동안 힘들어하던 기억이 다시 스치고 지나갔고 준호 엄마의 인품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만나는 동안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 뒤에도 준호 엄마를 몇 번 더 만났지만 전혀 내색하지도 않았고 제게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만을 했습니다. 자식이 내 맘같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준우가 공부도 안 하고 내내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형민이를 만나고 난 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많이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본 시험에서는 상위권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형민이랑 같이 공부하다 보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형민이한테 듣기로는 준우랑 같이 인강을 듣는다고 하던데 그 인강이 꽤 비싼 인강이라고 들었습니다. 책도 따로 사주셨다고 들었고요. 제가 미안한 듯 감사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우리 준호 성적이 엄청 올랐는데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준호가 다 알아보고 결제한 거라 전 잘 알지도 못하는걸요. 둘이 알아서 하는데 우린 그냥 상관하지 말자고요. 준호 엄마가 활짝 웃고 있었는데요. 마음 씀씀이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형민이와 준우가 대학 시험을 받고 둘 다 같은 대학 약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말에 준우 엄마가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준우가 대학도 못 갈 줄 알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 그것도 약대라니요. 기적이에요, 기적. 준우가 열심히 해서 가능했던 거죠. 아닙니다. 형민이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말인데 둘 다 서울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형민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글쎄요. 등록금도 그렇고 참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우리 형민이는 바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거든요. 저게 그래서 말인데요. 어차피 준호도 자취를 해야 하니까 둘이 같이 한 집에 머물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럼 저희가 조금이라도 월세를 좀 보태도록 할게요. 제가 미안한 듯 말을 꺼냈는데요. 그리고 이런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 형민이 등록금을 우리가 좀 보태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형민이 등록금을요? 제가 듣자 하니까 벌써부터 아르바이트를 2개씩이나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호 엄마가 눈치까지 보며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에 제가 긴 한숨을 내쉬다가 대꾸를 했습니다. 남편 사망 보험금만 잘 관리했어도 이런 걱정은 없었을 텐데 이건 도무지 줄 생각도 없어 보이네요. 그렇다고 소송을 하자니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엄청 복잡하다고 해서요. 평소 준호 엄마가 잘 들어줬기에 그날도 혼자 소리처럼 푸념을 했는데요. 준호 엄마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송이라니요? 그게 사실은 라며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한참 동안 듣고 있던 준호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민이 큰아빠 부부가 사망보험금이랑을 전부 빌려갔다가 안 주고 있단 말인 거예요? 남편 살아생전에 두 사람을 부모님처럼 따르기도 했고 남편이 빌려주기로 했다면서 차용증까지 써주겠다고 해서 큰 의심나지 않고 빌려준 게 이 모양이 됐지 뭡니까. 아무래도 제가 아무것도 모르기도 하고 마음이 약하다는 걸 알고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란 사람들이 어쩜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차용증은 가지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그 차용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변호사를 고용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다 형민이한테는 큰엄마 큰아빠인데 고소까지 하려니까 영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일가 친척이라고는 그 사람들이 전부거든요.
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준우 엄마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면서 저를 나무랐습니다. 형민이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민이 아빠 사망보험금이랑 포크레인 판 건데 자식들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받아내야 하는 돈이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나약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미 돈을 안 갚는 것 자체가 남보다 못한 존재라는 소린데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소송이라도 하라는 말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라며 준호 엄마가 다시 놀랄만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 직업이 변호사예요.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도움을 드릴 걸 그랬네요. 네? 변호사요? 그러니까 준호 엄마 아버지가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런 말을 못 들어서 굳이 말하고 다닐 이유도 없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변호사라고 하면 다들 쫓아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언제부턴가는 그냥 회사 다닌다고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형민이 엄마랑 제 사이가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송해서 돈 받아내자고요. 우선 다시 한번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고 그 사람들 목소리부터 전화 내용까지 다 녹음해놔요. 그리고 계좌이체 시켰으면 통장 거래 내역도 준비해두고요. 제가 무조건 돈 받게 해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인간 말종들은 호되게 혼나봐야 한다니까요. 준호 엄마가 팔까지 걷어붙인 채 분노했습니다. 그 뒤 저는 준호 엄마의 지시에 따라 형님과 전화 통화한 내용부터 형님 집에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곧 주겠다고 했던 말까지 고스란히 녹음을 해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형님 부부에게 내용 증명서를 보냈고 형님 부부가 혼비백산한 채 쫓아왔지만 준호 엄마가 시킨 대로 바쁘다고 돌려보내놓고는 약속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형님 부부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고요. 며칠 뒤 형님 부부와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고 준호 엄마가 일을 한다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변호사 사무실까지 온 형님 부부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동서, 우리가 갖는다고 했는데 꼭 이래야 했어? 형님, 벌써 몇 년 전부터 같은 말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에 있는 약대에 붙었어요. 그동안도 힘들게 살았는데 공부라도 맘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빌려간 돈 당장 갚으세요. 우리는 돈도 없어서 고생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 형님네는 집도 하나 더 샀더라고요. 동서, 우리가 돈 갚을 테니까 소송 얼른 취소해. 형제지간 간에 뭐 하는 짓이야. 시부모님이랑 서방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가 막혀 하겠어. 형님이 또다시 가족을 들먹이며 감정에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가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가족이라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두 사람을 노려보며 한 소리 하려고 하던 찰나에 준호 엄마가 싸늘한 목소리로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말은 삼가해 주시고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친구한테 빌려간 거 빨리 안 갚으면 우리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친구? 그러니까 변호사님이랑 우리 동서가 친구 사이란 말입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동서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아, 잘 모르셨던 모양인데 저희가 중학교 동창인데요. 저희 집이 한참 어렵게 살 때 여기 친구 부모님이 저희 집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를 좀 갚아볼까 하고요. 빨리 돈 안 돌려주시면 바로 소송 들어갈 거니까 준비 좀 하셔야 할 겁니다. 변호사 비용부터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소송해봤자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소송이거든요. 그동안 돈 빌려줬다는 통화 내용도 다 녹음해놨고 찾아갔을 때 금방 갚겠다고 했던 말들도 다 녹음해놨어요. 그리고 확실한 차용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고용해봤자 그 돈 다 날릴 텐데 돈 많으시면 한번 변호사 써보던지요. 그 돈 날리면 참 돈이 아까울 것 같긴 하네요. 라며 준호 엄마가 일목요연하게 말을 하자 새하얗게 된 두 사람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여기저기 알아본 모양으로 형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 돈을 마련하려면 집도 내놔야 하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줄래? 이번에는 진짜로 갚을 테니까
집이 팔릴 때까지만 기다려줘. 그리고 그동안 이자는 좀 깎아주면 안 될까? 라며 혼비백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참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는데요. 그동안 꿈쩍도 안 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했으니까요. 그 뒤 우리는 빌려준 돈과 이자까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들, 딸은 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형님 부부는 집을 팔고 월세로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우리 돈 빼놓고는 모은 돈도 얼마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가끔 전화가 와서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했기에 전화번호를 차단한 채 없는 사람 취급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준호는 대학을 졸업한 뒤 약국을 개업해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 싶어 참 놀랍기만 했는데요. 그 뒤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답니다. 준호 엄마가 찾아와서 제게 놀라운 말을 꺼냈거든요. 저기, 우리 인연이 진짜 보통 인연이 아닌가 봐요. 그렇긴 하죠. 우리 인연이 진짜 보통 인연이 아니긴 하죠.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며 제가 빙긋 웃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준호 엄마 입에서 놀랄 만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곧 사돈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네? 사돈이라니요? 나도 어제 들었는데 형민이 동생 유진이가 준호랑 벌써부터 사귀고 있었더라고요. 유진이가 대학 졸업하고 약국일 도와준다고 눌러 앉았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준호랑 둘이 좋아졌다네요. 아니, 그때가 언젠데 그럼 지금까지 계속 숨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네요. 더 웃긴 건 형민이도 모르고 있다가 몇 달 전에 알았다네요. 라며 준호 엄마가 큰 소리로 웃고 있다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유진이라면 대찬성인데 유진이 엄마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준우가 사익감으로 어떻냐고요. 준우라고 하면 저야말로 그냥 다 찬성이죠. 세상에 준우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요. 그럼 최대한 빨리 결혼시키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 앞으로도 좋은 사돈으로 잘 지내봐요. 준우 엄마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내내 사돈 두 분이 어찌나 배려를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온 가족이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오며 가며 자주 얼굴 보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긴 것만 같아서 하루하루가 참 행복하답니다. 며칠 전 딸의 임신 소식에 가족 모두가 손까지 맞잡고 기쁨을 만끽하다가 예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